보험료가 저렴하긴 하지만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종류의 보험 상품이 최근 급격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상품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는 건지 우려가 제기되는데 금융당국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실리콘 케이스로 지문 인식이 해제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업데이트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오류가 알려진 지 딱 일주일 만입니다. 이번 패치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지 그리고 다른 보안 문제는 없는지 등 삼성은 당분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에서 폐질환 사망자가 속출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해 정부가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통관 절차도 강화됩니다. 정부의 자세한 움직임과 업계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봤습니다. GS홈쇼핑이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 지주회사 지분을 사들이면서 한진그룹의 백기사로 떠올랐습니다. 매각 대금은 고 조양호 회장 가족들의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고 이와는 별개로 GS홈쇼핑과 한진의 배송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해지 종신보험 혹은 저해지 종신보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험료가 저렴해서 최근 불티나게 팔리는 보험인데 저렴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종류의 상품이라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소비자에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먼저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해지 종신보험의 판매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가입만 시키는 전형적인 불안전 판매인데 당국은 뭐하고 있냐는 질책성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무해지 종신보험의 판매 행태를 보면 보험사의 불안전 판매 행태가 은행의 DLF 판매와 동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 실태 점검 또는 부분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운 무해지, 저해지 종신보험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올 3월까지 총 계약 건수가 4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만 부각될 뿐 만기 전에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다는 점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점이 지적되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소비자 경보 발령과 함께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말부터 무해지 보험 판매 시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안내장과 소비자 자필 서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내년 초부터는 상품 가입 후 일정 시점마다 보험사들이 환급금 액수를 안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품 구조와 관련한 TF도 구성해 상품 설계 제한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해지 종신보험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예. 앞서 보니까 이 상품이 400만 건이나 팔렸던데 어쩌다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겁니까? 네, 우선 이 해지 환급금이 0원이라서 이 고객 주의가 더 필요한 이 무해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소형사인 라이나 생명에서 작년 말에 처음으로 팔렸는데 예. 이게 소위 대박을 치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우후죽순 판매 몰이에 나섰습니다. 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소형사 위주로 팔았는데요, 흥국생명이라든지 AI생명, 신한생명 등이 주로 팔았습니다. 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화재, 현대해상과 같은 대형사 위주로 판매를 했습니다. 이 조금이라도 환급금을 주는 저해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오렌지라이프 생명이죠. 기존 ING 생명이 2015년도에 처음으로 팔았고 이것도 역시 히트를 치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대부분 이 저해지 상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품 자체만 보면 해지할 때 돈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대신에 평소 내는 보험료가 싼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 구조 자체는 좀 정상적인 유형으로 보이는데 어떤 점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까? 우선 말씀하신 대로 상품 자체는 가성비는 좋기 때문에 고객에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매 단계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판매 설계사들이 이 보장성 보험은 이 상품을 마치 적정 이유를 붙여서 보장을 해주는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요.
있고요. 또 중도 해지 시에 이 환급금이 없다는 것도 설명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불완전 판매를 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사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 가입 5년 기준으로 계약 유지율이 52%, 그러니까 절반 수준밖에 안 돼서요. 그러니까 무해지, 저해지 가입자들의 절반 정도는 중간에 해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쥐꼬리 환급금만 받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앞서 봤던 것처럼 당국이 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이쪽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상품 안내를 강화한다고 했고요. 또 이 판매 대리점이 지회에 대한 부문 검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억제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무해지, 이런 저해지 상품 관련된 규제를 기존에 풀어놓고 이제 와서 뒷북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가 되는데요. 금융당국이 2015년 7월에 이런 상품, 그러니까 무해약 저해지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존의 납입기간이 20년 이하 상품만 허용을 하다가 이 상품을 납입기간 전 기간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험은 상품도 많고 내용도 복잡해서 자기 상황에 딱 맞는 상품을 찾기가 좀 쉽지 않죠. 이런 상품들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전면 개편됩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비교하기 한층 쉬워졌다고 하는데 김성현 기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봤습니다. 생명보험협회 공식 사이트입니다. 검색창에 치매보험을 입력하자 곧바로 치매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보입니다. 가입기간부터 확정 이율과 갱신 여부, 판매 채널 등 상품 간 상세한 정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입맛에 맞는 보험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비교 공식 사이트가 개선된 겁니다. 중요 정보 중심으로 먼저 좀 보여주고 부가적인 장치들을 이용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이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공시 정보를 기존의 단순 나열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맞춤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난달 기준 국내 보험사가 판매 중인 보험 상품 2,660개를 소비자에게 필요한 핵심 상품을 우선 공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따로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 종목별 주요 상품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찾고 싶은 보험 종목을 검색하면 상품 간 비교 공시가 가능해집니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비교 공시 사이트 시스템 개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과 노트 10의 지문인식 오류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오류 논란이 사그라들지가 관심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지문인식 이슈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패치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갤럭시 S10과 노트 10 시리즈 사용자들은 상단 알림바에서 생체인식 업데이트 알림을 선택한 뒤에 팝업이 열리면 버튼을 눌러 개선하면 됩니다. 다만 지문을 새로 등록할 때 손가락 중앙부를 포함한 전 면적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문제가 된 돌기 패턴이 있는 전면 커버는 지문 등록이나 인증이 안 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다며 보안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역시 금융거래 문제였는데 이쪽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양대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삼성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 10의 지문 로그인을 차단했습니다. 해당 폰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지문 시스템에 위험이 있으니 비밀번호를 사용하라는 문구가 뜨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국의 대형은행인 중국은행, 일부 영국은행도 유사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삼성이 내놓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오류가 방지되느냐에 따라 관련 논란의 확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수건 사업인 서울 장충동 전통 한옥 호텔 건립 사업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완공되면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울 시내 최초의 한옥 호텔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이 심의 통과 과정이 참 길었다고 하던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호텔 신라가 서울시에 제출한 장충동 전톡 한옥호텔 이 건립사업 안건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장충동 한옥호텔 건립은 현재 호텔 신라 영빈관과 면세점 유유부지에 호텔과 면세점을 포함해 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등을 짓는 사업인데요. 2010년 이부진 사장이 취임한 이후 이듬해 8월 서울시에 한옥호텔 건립 계획을 처음 제출했고 총 5차례 도전 끝에 2016년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경관 훼손과 이 재벌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후 지난해 1월 문화재청 심의를 넘었고 9월에는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올해 2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건축 심의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네, 호텔 신라는 앞으로 관할 자치구인 중구 건축 허가와 이 서울시 전문위원회의 구조, 굴토 심의 절차를 거치면 남산 한옥호텔 착공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은 인허가 절차를 별다른 걸림돌 없이 통과한다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호텔 신라는 2025년까지 전통호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옥호텔이 완공되면 이 국내 대기업이 서울 시내에서 운영하는 첫 전통호텔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 시설에 돌연 철거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현대그룹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1989년 정주영 고 현대 명예회장의 방북, 그리고 10년 뒤 소떼 방북이 주춧돌이 됐습니다. 1998년 정 명예회장과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하면서 그해 11월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2005년에는 관광객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민족 화해의 상징이 됐습니다. 호텔, 골프장 등 각종 시설도 들어섰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 갑자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이로써 2008년 고 박광자 씨의 피습 사건 이후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에 금강산 관광 관련 문구가 포함돼 높아졌던 기대감이 한순간에 실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 행사를 여는 등 관광 재개를 준비했던 현대아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남측과 합의하라며 협상 여지를 남긴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남북 합의의 정신, 또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강산 사업권을 2047년까지 가지고 있는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지금까지 7,7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이번엔 폐 질환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관련된 유해성 검증이 끝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앞서 사용 자제 권고에서 사용 중단으로 권고 수위를 높인 겁니다. 먼저 김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멈추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폐 손상 사망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최근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 한 건이 보고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먼저 현재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분류하던 것에서 줄기와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제품도 담배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향을 내는 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담배 제조, 수입업자들은 성분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는데 거부할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니코틴액 수입 통관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환경부라든가 관세청이라든가 기재부를 통해서
그 수입에 되는 건 정확한 성분, 유해성이 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재판정기본법에서 바로 리콜을 하거나 그런 정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겁니다.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팀을 꾸려 중증 폐손상 환자 중 추가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유해성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제품 회수와 판매 금지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유해 성분 분석은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하시는 분들, 오늘 정부 권고가 무겁게 다가왔을 텐데요. 그렇다면 해외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국내 검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예. 우리보다 사실 해외에서 이 액상형 전자담배 이슈가 먼저 불거졌는데 지금 해외 상황 어떤지 좀 짚어보죠. 네, 액상형 전자담배 이슈는 미국에서 먼저 제기됐는데요. 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5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중증 폐손상 사례가 1,500건 가까이 접수됐고 또 사망 사례도 33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계획 중이고요. 또 캐나다와 이스라엘, 호주와 중국 등도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비슷한 증상의 의심 환자 사례가 한 건 보고됐는데요. 30세 남성으로 발병 3개월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 아직 어떤 것도 확실해진 게 없다는 건데 이 관련돼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폐손상 환자 10명 중 8명은 대마 성분인 THC가 함유된 전자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THC와 이 THC를 기화하기 위해 첨가되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살피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유해성 규명을 위해 민간 합동 조사팀을 꾸려 앞선 두 물질의 가약 물질과 용매 물질 등 모두 7가지 성분을 연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해 성분 분석은 식약처가 다음 달까지 완료하고 또 인체 유해성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거 액상형 전자담배를 뭐 판매하고 생산하고 하는 업체들도 좀 있을 텐데 이쪽 담배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액상형 전자담배 주를 판매 중인 줄랩스 코리아는 정부의 권고사항과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유해 의심 물질들이 함유된 제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릴 베이퍼 제품을 판매 중인 KTNG도 유해성 조사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판매 금지나 제품 회수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아쉽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의지를 일단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관련 규제가 미비한 점을 인정하면서 또 법제도 정비와 유해성 검증을 통해 규제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네,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백만장자, 자산 100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12억 원 가까이를 보유한 사람으로 부자를 상징하는 말이죠. 이게 수백 년 전에 생긴 말이라서 이제는 1000만 장자는 돼야 부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통계를 보면 백만장자는 여전히 부자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앵커 리포트는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표한 2019 글로벌 웰스 보고서, 즉 세계 부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 성인 1인당 보유한 평균 자산은 지난해보다 1.2% 상승한 7만 달러가량, 우리 돈으로는 8,300만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이 돈을 모두가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 정도는 여전히 보유 자산이 10,000달러 이하,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2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비중을 보면 전 세계 부의 1.8%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제일 위로 올라가 보면 이 노란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백만장자인데 인구 비중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0.9%, 상위 1% 정도였는데 이들이 소유한 부는 전 세계 부의 43.9%나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 부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요?
여기도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 보시는 하늘색 그래프가 자산 상위 10%가 차지하는 전체 세계 부에서의 비중, 그리고 초록색은 상위 5%, 주황색은 상위 1%의 비중입니다. 지난 2010년으로 돌아가 보면 상위 10%의 소유 비중은 90%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에 90%에 거의 육박을 했었는데 20년이 지나는 사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제는 80%라고 불러야 할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밑에 보시는 상위 5% 역시 75% 정도에서 70%로 비슷하게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는데 상위 1%, 아까 보셨던 백만장자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천천히 내려오는가 싶더니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자산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이제는 거의 절반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전체 성인의 평균 자산은 1인당 17만 5천 달러, 2억 원이 넘습니다. 자산 10,000달러 이하의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절반이 넘는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상위 1%는 전체 자산의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자산도 좀 더 많고 불평등도 조금은 덜 하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GS그룹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100기사로 등장했습니다. 주식회사 한진의 조양호 전 회장 지분을 인수한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이 지분 인수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GS홈쇼핑은 내일 고 조양호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회사 한진 지분 전량인 6.87%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250억 원입니다. 매각 주체는 조양호 전 회장의 상속인인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입니다. 주식회사 한진은 지분 22.19%를 갖고 있는 한진칼이 일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가 고 조양호 회장입니다. 그런데 한진 지분을 왜 하필 GS가 인수하게 된 건가요? 네, GS홈쇼핑은 설립 초기부터 한진과 협업해 왔습니다. 현재 GS홈쇼핑 배송 물량 가운데 약 70%를 한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은 한진이 물류와 관련해 광범위한 사업 영역과 인프라를 보유해 투자하기에 적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분 매각이 조원태 회장 등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네, 이번 매각 대금 사용처는 예단할 수 없는데요. 다만 조양호 전 회장의 상속세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포함해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명희 고문과 조원태 회장 등이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시한은 이달 말입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양호 전 회장 개인 지분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지난 3분기에도 큰 적자를 냈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적자 행진입니다. 한때 우리의 수출 효자 종목이었던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LG디스플레이 3분기 실적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LG디스플레이는 올 3분기 매출 5조 8,217억 원에 영업이익은 4,367억 원 손실을 봤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1년 전에는 1,40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이 적자를 본 것은 올해 들어 3분기 연속입니다. 이로써 올해 누적 적자는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적자 폭이 계속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중국 기업들이 저가로 LCD 패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OLED로의 전환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OLED의 영업이익 비중이 낮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LCD TV 패널 가격이 예상보다 급락했고 또 관련 생산 라인 가동률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글로벌 업황 부진, 또 사업 구조조정 비용 등으로 올 4분기는 물론 내년 초까지도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LCD 제품 차별화와 OLED로의 전환 속도, 그리고 OLED 시장의 성장세가 앞으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삼성물산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잘못 회계 처리된 규모가 1조 6천억 원대에 달하는데요. 금융당국은 고의적 의도가 없는 과실이지만 위반 금액이 큰 만큼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물산은 매도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삼성 SDS의 주식 총 1,321만 5,822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S의 주가는 2015년 말 기준 25만 4천 원에서 1년 사이 13만 9천 원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금융자산을 보유했을 때 금융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 회계상 손실로 표기해야 하는데 삼성물산은 손실이 아닌 순이익으로 표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물산의 회계 처리를 두고 과실이라는 판단을 내리자 삼성물산은 지난달 회계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주가 하락분을 손실로 반영하자 2017년 반기 기준 3,331억 원 순이익이 9,041억 원 손실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해 3분기는 4,916억 원 순이익에서 7,456억 원 손실이 됐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물산에 대해 증권 발행을 4개월 동안 제한하고 회계 보고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반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과실에서 제일 높은 단계로 된 거고 그게 금감원은 아니었고 중선위에서는 과실이 한 단계 감경을 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은 회계 기준이 중간에 바뀌면서 과실이 생겼고 2017년 연차 재무제표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검찰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명예회장이 만 97세의 고령인데다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형을 집행할 경우 치매 등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렸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가 현재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같은 단지 안에서 100가구 넘는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하늘빛이 흐렸지만 이맘때와 비교해 날도 선선하고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 무난했던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평년 수준을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크게 웃돌며 선선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은 21도, 광주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 사이 곳곳으로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제법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남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저녁부터 내일 오후까지, 경상해안은 밤부터 내일 종일 오겠고요. 강원 영동은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에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리다 차츰 개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인천 22도, 대전 21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20도, 속초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경상 해안으로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흐리다 차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일요일 동해안으로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기온은 금요일 이후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맘때 쌀쌀한 가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